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대표는 18일까지 추경 처리를 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협치를 하려면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4차 추경안 규모가 7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가장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당시 휴가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국방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야권은 대통령의 결단과 추장관의 해명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신속히 수사해 있는 그대로 발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박병석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대표의 첫 오찬 회동에서 의제로 떠오른 협치 가능성과 추미애, 윤영찬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여권발 논란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첫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여야는 4차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서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협치를 위한 속 시원한 해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사랑제에서 만났습니다. 양당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건 이낙연 대표의 취임 직후인 지난 1일 상견례 이후 두 번째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며 여야 협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끝을 모르는 코로나19의 불안감 때문에 오늘 두 분의 지도자께서 회동 자체가 국민의 기대와 의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전에 그분들의 손에 긴급 재난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야 대표 역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구체적인 시한도 제시했습니다. 추석 이전에 모든 것이 집행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내주 주말 18일까지는 추경이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추경이 빨리 처리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내용 자체가 별다른 소위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은 한 제가 보기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아울러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대표 정례 회의를 월 1회 개최하고 지난 4.15 총선 공약과 정강정책 중 양당의 공통사항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역과 민생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협치를 두고선 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1대1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힘을 가진 분들이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여건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국회 원구성 과정에서 생긴 균열이 먼저 봉합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정부의 4차 추경안 규모가 7조 8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을 띤 4차 추경을 직접 설명했는데 1인당 2만 원씩 주는 통신비 지원을 놓고 포퓰리즘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특배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을 선별 지원할 4차 추경안이 7조 8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4차 추경의 절반에 이르는 3조 8천억 원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새 희망 자금 지급에 쓰이는데 이 중 3조 2천억 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업종에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급될 2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에는 1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또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야권을 중심으로 포퓰리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통신비 지원을 이낙연 포퓰리즘이라고 이름 붙이고 지금은 전액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더 긴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서 이낙연 포퓰리즘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만이라도 전액 국민들에게 무료로 접종하는 것이 통신비 2만 원 지급보다는 훨씬 더 필요하고. 정의당도 통신비 지원 예산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닌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산은 승인하기 어렵다고 밝혀 추석 전 이뤄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 씨의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는 국방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민원이지 청탁이 아니라면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보다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 씨의 휴가 관련 문제를 국방부에 문의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문건에는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과 함께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도전했다고 담겨 있습니다. 국방부는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 해당 문건은 국방부 내부 자료가 맞다면서 외부에 유출돼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 씨의 군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도 내놨습니다. 전화통화로 병가를 연장했다는 논란에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로 연장이 가능하고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입원이 아닌 휴가 연장은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됐던 군규정 적용 문제에서 휴가를 포함한 행정관리는 한국 육군제도를 적용받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의 전화 당사자가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당시 카투사 소속 전현직 장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장관의 사퇴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추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침묵은 정의 파괴에 대한 동조로 해석될 것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 주셔야만 이치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의 해임을, 정의당은 추 장관에게 의혹을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공격을 위한 근거 없는 사실들이라면서 국방부 문건에 대해선 단순 문의일 뿐 청탁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무분별한 의혹 차단을 위해 검찰이 신속히 수사의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무차별적 폭로,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결정적 제보가 있다고 밝혀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도 수원시와 고양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법이 제정된 지 32년 만에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난 20대 국회에선 법안 처리가 무산됐지만 이번 21대 국회 문턱은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기준 경기도 수원시 인구는 119만 명, 광역시인 울산 인구 114만 명보다 많지만 재정 규모와 공무원 수는 울산광역시의 절반 수준입니다.
인구 50만 기초 지자체 조직 규모가 획일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대도시를 중심으로 법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인구 100만 명 이상 그리고 5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법안이 오늘 행안위에 상정됐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넘어선 권한과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세수입이 늘어나고 국책사업도 중앙정부와 직접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법안도 함께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방 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도 상정됐습니다. 의원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분리하지 않는 일원화 모델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나 고양이 사체를 누구 치울 것이냐.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하죠. 그런데 일선 직원들은 이게 자치경찰로 넘어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이 밖에 여야는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네,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요.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관련 의혹들. 핵심은 불공정 이 문제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공정을 화두로 던지면서 지금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여권 내에서 불공정, 오히려 역설적인 불공정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중에 이런 말들이 있었죠. 예.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네. 그런데 이 지금 취임사 대조적으로 여권 내에서 그동안 불공정 이슈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그 딸 특혜 의혹으로 여권이 한 차례 홍역을 치렀죠. 네. 또 인천공항공사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도 그 불공정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엔 그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전국을 집어삼키고 있는데요. 네. 추 장관이 법사위에서 했던 발언, 그 소설 쓰네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관련 의혹을 일축하며 했던 발언인데요. 이후 야당에선 부대 이전 배치, 그 평창 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 등을 그 잇따라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오늘 추 장관이 직접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아들의 군휴가 연장문을 했다는 문건도 공개가 됐는데요. 야당에서는 청탁이라는 입장입니다. 의혹들의 그 핵심을 짚어보면 일반 국민들은 할 수 없는 일들, 즉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일단 여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을 하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켜보자는 입장인데요. 일단 수사 그 결과 여부를 떠나서 그 공정 이슈에 민감한 국민 눈높이에는 좀 어긋난다, 이런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이 윤영찬 의원으로 포털 통제 의혹까지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엊그제 그 본회의장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이 이제 네. 여야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 휴대폰이 잡혔죠? 그렇습니다. 그 대표 연설 반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윤 의원이 보좌진과 그 주고받은 메시지였다고 밝혔는데요. 그 윤 의원이 그 청와대 그 소통 수석까지 지낸 인물이다 네, 보니까 그랬죠. 그 정부의 여론 조작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어제 그 곧바로 이낙연 대표가 엄중주의를 드린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고 윤 의원도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사과했지만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5공화국 시절 그 보도 지침이 되살아난 듯한 느낌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여파는 오늘 그 과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까지 미쳤습니다. 그 윤영찬 의원의 그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면서 결국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현재 그 국민의힘에선 그 윤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한 달여 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고 여당이 심지어는 야당에 역전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가
코로나 재확산되면서 다시 정비되는가 했는데 이번 이거 터지면서 다시 하락했다는 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발표를 보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 문 대통령의 그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49.5%로 지난주 조사 결과보다 1.4%포인트 올랐고요. 반면 긍정적인 평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리얼미터 조사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당 지지율도 살펴보면요. 민주당은 지난주에 비해 4.1%포인트 떨어진 33.7%를 기록했는데요. 이 여론조사 기관은 대통령과 민주당 그 지지율 하락에 미친 영향 이슈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그 윤영찬 의원의 포털 통제 의혹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그 민주당 지지율의 경우 병역 그 대상 연령대인 20대와 20대 자녀를 둔 비율을 둔 20대 자녀의 그 많이 둔 50대 지지율이 크게 하락을 했다고 밝혔고요. 또 병역에 민감한 남성의 그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9%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1% 미만이 0.9% 차이가 같아요. 오차 범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당의 돌파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추미애 아들 추미애 그 장관 아들의 군 의혹 같은 경우 당내에서는 일단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면서 엄호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다만 여당 일각에서 이슈가 확대되는 게 부담을 느끼면서 원인을 제공한 그 추 장관 스스로 해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검찰은 한 점 의혹이 없게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거든요. 사실상 그 국민의힘이 촉구하고 있는 특임검사 임명을 일축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모든 사태 해결을 위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겨냥해 결단을 촉구하고 있고요. 또 다음 달 국정감사에서 총 공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달 말에 이제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예. 이 정치권, 명절,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까지 만약에 돌파구를 민주당이 찾지 못한다면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비롯해서 여권을 향해서 제기되고 있는 불공정 문제 다뤄봤습니다. 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수해와 코로나 재확산으로 잠시 주춤했던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수도권의 반발을 달랠 방안의 하나로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TF가 서울 온라인 토론회를 시작으로 18일간의 전국 순회 토론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우원식 행정수도 TF 단장은 행정수도 이전은 전적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야당의 국회 내 균형발전 특위 가동을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안했던 국회 특위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야당에서 아직까지 이것에 대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야당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100년지 대계에 참여할 것을 다시. 토론회에선 행정수도 TF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서울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을 달랠 대책을 놓고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됐습니다. 먼저 서울을 글로벌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 동부권을 글로벌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안입니다. 자동차 시장을 뛰어넘는 바이오 의료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서울의 잠재력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서울은 신약개발 임상시험에서 세계 1위 도시이고 또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빅5 병원이 서울에 소재해 있습니다. 국회 행정수도 이전으로 생길 여의도 부지에 전 세계 학자들을 영입한 높은 수준의 4차 산업혁명 캠퍼스를 조성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국회를 내놓은 자리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심장을 심겠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4차 산업혁명 캠퍼스를 갖다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밖에 전문가들은 여의도의 세계 기준에 맞춘 법인세, 규제제도 등을 새롭게 만들어 영국의 시티 오브 런던과 같은 금융특구로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행정수도 TF는 내일 대구 경북에서 토론회를 이어가며 대구광역시당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한두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스타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스타 항공을 부실하게 운영한 의혹이 있어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의원이 각종 비리에도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은 권력의 비호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정의당 강은미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 협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박 의장도 공감을 표하며 관련 주제에 대해 토론회를 여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10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일부 극우 보수단체들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이어 다음 달 개천절에도 대규모 거리 집회를 예고하고 있죠. 정부 여당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은 절제절명의 시기라고 봅니다. 부디 여러분의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 해주시기 두 손 모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절제 있는 분노가 더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아 국민 속에서 익어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김종인 위원장은 일부 보수단체가 강행하려고 하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며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 코로나를 극복하느냐 아니면 무너져 내리고 마느냐를 가늠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집회를 미루고 이웃과 국민과 함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과거 스페인 독감과 3.1 운동 사례까지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13만의 동포가 사망하고 온 나라가 패닉에 빠진 와중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운동에 나선 선조들이 생각돼 뭉클하다. 또 문재인 정권의 반칙과 국정 파탄의 기억은 지워도 지워질 리 없다면서도 절제에 있는 분노가 오히려 더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는데요. 당의 핵심 지지층이기도 한 보수 세력을 달래기 위한 발언도 함께 내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회 자제 촉구와 함께 추석 명절과 개천절, 정부의 방역 준칙도 꼭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 우려를 낳고 있는 개천절 집회, 관련 단체들은 과연 어떤 행동으로 화답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카투사는 편한 군대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죠.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발언 하루 만에 우 의원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일로 상처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과 예비역 장병들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고 운을 뗀 우 의원은 또한 카투사 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며 사과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논란의 시작은 우 의원이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휴가를 갔느냐 안 갔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고 언급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진 직후 카투사 장병과 예비역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성명을 내고 카투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장병과 예비역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발언이라며 우 의원의 공식 사과와 카투사 출신인 이낙연 대표의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우 의원의 주장은 궤변을 넘어서 군과 병사들에 대한 모독이다. 설사 카투사가 다른 부대에 비해서 근무 환경이 좋다고 해도 그 나름의 질서와 규율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결국 우 의원은 발언 하루 만에 공식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 또 표현 하나에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미국 백악관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역할을 하는 공식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미국 대통령이 아닌 한국 대통령 관련 청원이 최근 1위를 기록한 것을 두고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강도 높게 비판해서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달라는 일부 극우 세력에게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송 의원은 최근 미국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에서 미국의 중국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한미 동맹을 악화시킨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라라는 청원이 85만여 명의 서명을 받으면서 1위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민이 느낄 황당함을 생각하니 치욕스러움에 얼굴이 벌개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정도면 매국을 넘어서 노예근성이라 부를 만하다며 백악관에 청원을 올린 극우 세력이야말로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의 칼을 겨눈 21세기판 이완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23일 처음 올라왔고 청원인은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송 의원은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미흡함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미국 대통령에게 구속 기소해달라고 탄원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흔들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매국 매족 DNA와 피가 이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백악관의 청원 사이트도 1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답변을 하게 돼 있지만 외국의 정치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문 대통령 구속 청원뿐만 아니라 4.15 총선이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조작됐다라는 청원도 함께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영 한겨레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늘 바로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 기자님께서 준비를 해오셨죠? 네, 국회의장하고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 자체가 참 보기 좋았고요. 대화 타협의 정치가 지금 재가동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치의 귀여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여야당 대표 간의 만남은 지난번에 이제 이낙연 신임 대표가 당선되면서 바로 김종인 위원장을 방문하면서 만나고 해가지고 협치 이런 논의가 되긴 했었는데 그 국회의장 주재하에 이렇게 만난 건 첫 만남인데요. 오늘 일부 이제 합의했던 것에 대한 발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아직 협치 관련까지는 진전되게 과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만족스럽게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일단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이제 그 내용 중에 총선 공약하고 정강 정책 중에 공통 사안을 앞으로 정책위 의장이 협의해서 여야가 협의해서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그 소중한 그릇 같은 걸 마련한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뭘 담을 수 있는지 굉장히 그 공간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20대 말 때 초래 같은 경우도 이런 논의는 안 했습니까? 그때 이제 뭐 서로 협치를 하자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공약, 정강정책, 정책위 의장 이렇게까지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때보다 훨씬 더 진전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은 뭐 일종의 상견례적인 성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합의 내용을 보면 뭐 이제 그런 회의체를 만든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 극복을 위한 뭐 양당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정강 정책의 공통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상당한 정도의 출발선상에 섰을 때는 총론적 합의로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지만,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 실제 그 구체적으로 정강 정책과 공통점에 뭐 30 몇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잘 아시지만 정강정책이나 이런 데 보면 그거는 굉장히 총론적 개념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아마 서로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합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통의 정책에 대한 하여튼 우선적인 처리 문제 하다면은 일단 양쪽의 실무진들이 뭔가 맞춰보고 하는 작업이 있어야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대표들끼리 만난다는 거는 제가 총론적 합의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예. 물론 정강정책도 이제 상당히 공통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정강정책의 표현 자체가 정말 그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의미까지도 양당이 공유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속내가 드러나겠죠. 네, 뭐 뒤에 이제 속내 또 이제 두고 보자는 얘기. 어쨌든 간에 시작으로서 새로운 그릇에 상당히 오늘 성환영 기자 좀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들 여야 대표가 만나면 워낙 지금 21대 국회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현재 국민의힘과 여당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 있을까? 협치란 용어를 쓰는데 저는 하도 용어는 반복되지만 실제 안 되니까 협치란 용어를 쓰기가 좀 그러긴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협치하려면은 뭔가 조건이 조성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저기에서 얘기하는 여건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러는데 아마 지금 현재 국회가 비정상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출발한 건 사실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상임위원회를 뭐 민주당이 독식을 했는데 자 그럼 뭐 독식의 원인 가지고서도 지금 이제 그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여건은 저 여당 독식 구조를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과거의 형태로 좀 돌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예. 뭐 거기에 이제 물론 법사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그 비정상적인 국회의 정상화 여기까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와 민주당과의 관계 아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청와대에 종속됐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서 조금 탈피를 해야 국민의힘과 접점이 많이 생길 것이다. 아마 그런 부분을 김종인 위원장이 여건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걸 해석을 해주셨네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이낙연 대표는 지난번에 두 대표 간에 해동했던 단어를 그대로 쓴 것 같아요. 우여곡절의 과정을 반복하는 게 좀 어렵지 않는 얘기를 또 한 것 같아요. 예, 현실적인 문제죠.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뭐 법사위를 어디로 가져가고 또 상임위원장 바꾸고 이게 이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국회는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상임위원회의 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뭐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긴 하지만 뭐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사위나 상임위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여당이 일단 양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장이야 이렇게 부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권이 어떻게 응수하느냐 이런 부분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 청와대 간담회가 있었죠. 이낙연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김종인 위원장과의 1대1 회담이라도 좀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하길 건의를 했는데요. 오늘 회동에서도 김 위원장에게 이 내용을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글쎄 저는 아마 저 제안의 창구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 불편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 대통령과의 회담이면 청와대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낙연 대표를 통해서 한번 가보시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는 김종인 위원장한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저거를 저기서 즉답하기 어려운 것이 그 회담을 하려면 회담과 그 분위기 조성이 있어야 되고요. 뭐 의제 같은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들 하는 말이 뭐 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뭐를 할 것인가 또 거기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에 관해서 사전에 적어도 어느 정도는 소통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게 그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당이 중재하듯이 하는 저런 회담은 김종인 그 위원장이 바라는 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아마 즉답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럴 겁니다. 뭐 의제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뭐 대통령하고 만나는 것 자체를 뭐 이렇게 좀 다급해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를테면 야당의 대표인데 차기 대선 주자가 좀 되고 싶은데 대통령하고 1대1 회담을 하면 내가 좀 올라가겠다. 과거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좀 약간 명예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뭐 할 얘기가 있어야 만날 거 아니냐. 그리고 얘기하고 싶으면 정식으로 제안을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얘기 자리는 조만간 또 마련될 것 같습니까? 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옛날에 2016년 총선 때 같은 팀이었다가 헤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뭐 별로 이렇게 화해를 잘 안 했어요. 아하.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몇 년간 지켜봤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본인이 야당 대표를 맡았다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긴 4, 5년 전에 여러 가지 좀 뭐 해포 푸는 자리도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결산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여당의 그 최고의 책임자는 뭐 여당 대표보다도 사실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이제 야당 대표로서 만나면은 국정의 굉장히 핵심 과제를 놓고 해야 될 얘기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보니까 뭔가 좀 조건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협치 조건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상임위원장 재구성 재분배뿐만이 아니라 당청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대도 담은 거 아니냐라고 최병묵 의원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당은 항상 당청 관계를 문제 삼습니다. 지금 여야가 반대일 때도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가 청와대하고 지금 다 사전 교감해 가면서 정책 의제들을 던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둘의 좀 케미가 어떨까요? 궁합이라고 하나요? 어울림이라고 하죠? 글쎄, 우리가 이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그걸 이어받아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구성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공천 명단을 가지고서 한 차례 문재인 당시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자택으로. 그럴 때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되살려 보면 사실상 그때 공천 파동 때 그랬던 거예요. 공천 파동 때.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뭐 본인 번호를 앞번호로 했다고 해서 이제 친문들이 여러 문제를 제기하니까 문재인 대표가 당시에 직접 집으로 찾아간 적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그 문제가 해결은 되긴 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그 앙금이 아마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이후에 이 문제를 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의 어떤 대화 스타일이나 김종인 위원장의 대화 스타일이나 이걸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케미가 맞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김종인 위원장하고 케미가 맞는 사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워낙 나이가 많으시고요. 경륜이 박정희 때부터 아주 국정의 핵심적인 조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안철수 대표는 잘 얘기는 보이지도 주고받기보다는 본인이 주도하려고 한다. 뭐 그 얘기겠죠,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 누구든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케미를 맞출 수 있는 대통령 대선 주자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님이 좀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주 초에 이틀에 걸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죠. 협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의 정책 전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설 어떻게 평가하시고 좀 눈에 띄는 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예, 이 내용보다도 이제 어떤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된다는 공감을 이룬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낙연 대표가 저도 이런 말 처음 알았는데 우분투 뭐 그대가 있으면 내가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하던데요. 뭐 광고 카피 같기도 하죠. 굉장히 그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또 그 말을 받아서 야당에서도 아주 높게 평가하는 논평을 냈고요. 또 이어받아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제든지 대화에 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채워가느냐 이런 문제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반되는 대표 연설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낙연 대표 연설이나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을 보면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평가를 하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낙연 대표의 입장은 그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정부의 입장과 매우 유사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정기국회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아마 두 사람 간에 외형적으로 지금 협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론에 들어가서 의견 일치를 볼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앞으로 정기국회 동안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수처 관련 얘기를 해보죠. 그동안에 여야 간에 공수처 설치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빨리 공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빨리 해달라는 얘기를 했고,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결정 나기 전까지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특별감찰관 문제라든가 몇 가지 두고
뭔가 서로 뭔가 합의점을 만들어 가나 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행이 좀 될까요? 계기가 될까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공수처위원을 우리가 뭐 무조건 보이콧하는 건 아니다. 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뭐 특별감찰관하고 동시에 하자 이렇게 여당에서 제의를 했는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만히 있어. 그거 지금 그렇게 동시에 하자는 말에는 좀 함정이 있는 것 같다. 이거 그렇게 동시에 되는 게 아니고 특별감찰관을 먼저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보고하겠다. 이제 이렇게 약간 말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야당에 이제 우리 이제 기자들이라는 게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아니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협조할 생각이 없고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이제 촉구를 한 건데 그걸 여당에서 발목을 걸은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갖고 뭐 대화를 하거나 협상하는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이제 합헌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는 뭐 별로 그 구성을 해줄 생각이 없다고 뭐 그게 이제 진심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얘기는 그 이낙연 대표가 본인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입법됐으면은 공통의 국가법으로 따라야 된다 얘기하니까 야당에서 대표적인 스스로 지금 입법된 걸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하면서 특별감찰관이 아니고 이제 공수처 합의를 한 거죠 여야 간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야당을 아예 책임 추궁을 하면서 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7월 15일에 출범을 해야 되는데 법령상. 근데 이제 출범 못 하고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여당을 향해서 특별감찰관 법 있는데. 근데 이제 특별감찰관은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공석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격이 뭐 조금은 다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글쎄 뭐 공수처 문제에 관해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계속 반대하고 저 사실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그 시한을 두고 저럴 필요가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공수처 처장 추천위원회 그 추천위원 그 구성을 하는데 저는 협조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별감찰관을 그 문재인 정부에서 먼저 임명을 해놓고 압박을 한다면 아마 공수처장 추천위원도 야당에서 추천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선후관계의 기간이 별로 그렇게 크게 떨어져 있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조금 이렇게 그동안에 서로 팽팽하게 있다가 그게 지금 약간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죠. 저는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를 완성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최 의원께서 선택한 주제 어떤 내용이죠? 지금 이제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논란, 뭐 연일 언론에서 지금 많이 그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윤영찬 의원의 그 뭐 카카오톡 뭐 이 문제까지 지금 불거져서 아까 뭐 방송에서 또 하시던데 여권에 이딴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얘기하신 대로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다가 딸까지 지금 이제 특히 야당에서 거론하고 있는데요. 논박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국방부 쪽에 뭐 자료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하는데 일반적인 민원이다라는 수준에다가 아니면은 뭐 권력을 이용한 압력이나 청탁성이 있느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정말 제2의 조국 사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파장이 마무리될지 계속 커질지 조국 사태는 정말 그 광화문과 저쪽 서초동의 집회까지 대비될 정도로 커졌습니다만은 사안이 좀 그만큼 크다고 보십니까? 상한영 기자는 먼저 준비하신 어떻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조국 사태는 이 직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팬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바로 광화문 시위 또는 서초동 시위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조금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이 아들, 딸 문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무장관으로서의 어떤 기능보다는 약간은 좀 사생활적인 측면이 많잖아요. 근데 뭐 소수겠지만은 우리가 추미애다라는 또 지지 그룹도 일부 있다면서요. 이제 그 엊그제부터 그런 그 인터넷에서 그런 응원 댓글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게 그 어떤 강도가 조국 전 장관하고는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고 조국 전 장관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마음의 빚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의 그 엄호가 있었어요. 근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는 지금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있지만 파장은 제가 보건대는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 길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보다 더 커질 걸로 보세요? 줄어들 걸로 보세요? 저는 커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 문제도 있지만 이걸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사가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짜놓은 그 인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반면에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국민들의 신뢰를 상당히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락이 될 수가 있었는데 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아들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일단락되는 게 아니고 그게 다시 또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민 민주당의 최고위원은 뭐 내용은 별거 없는 건데 지금 야당에서 증폭시켜서 지금 정치적인 공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여당 의원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이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이제 군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건 사실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평가나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좀 하락하고 있죠. 이게 반영됐다고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야당이 문제 제기하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기를 하겠지라고 일반 국민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실관계가 잘 정리가 안 됐어요. 이렇게 공방만 이어집니다. 그 딸 문제까지 가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도 오늘 오후에도 이제 설명 자료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게 자꾸 옛날 군대를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야 나는 군대에 있을 때 안 그랬고 나는 1시간 늦게 들어가서 막 군기 교육대 갔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군 운영이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 부분은 조금 뭐 검찰 수사를 지금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내놓고 나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증폭될 걸로 지금 그 최 의원은 전망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사들이 결론을 냈는데 이게 뭐 정권 바뀌면 다시 또 검증하지 않겠습니까? 검찰 내부에서. 그때 가서 그 검사들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검사들이라는 게 그렇게 수사 엉터리로 할 거로 저는 생각이 되지 않고요. 어쨌든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건을 대하는 추미애 장관 본인을 포함해서 여당 의원들의 어떤 태도에는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을 잘 해야 되고요.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유감 표명을 해주고 이렇게 들어갔으면 좀 덜했을 텐데 무슨 소설 쓰시는지 이렇게 하는 바람에 화를 좀 부추긴 측면이 있죠. 이런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결단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을 해야 된다고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지금 장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이게 문 대통령의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장관들한테 정무적인 이유로 책임을 잘 묻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판단도 어떤 실체 어느 정도 규명이 나와야 그때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당에서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역 특혜, 뭐 휴가 특혜, 뭐 이런 부분을.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이건 불법 합법의 여부보다는 불공정이냐 아니면 정의에 반하느냐 뭐 이런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론에 반영되는 부분도 그 불공정, 뭐 부정의 뭐 이런 부분에서는 치중돼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설령 나중에 이거는 뭐 불법은 아니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군대에 보낸 다른 그 어떤 아들을 군대에 보낸 그런 학부모들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처럼 저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냐 하는 거 보면은 그게 뭐 요즘 군대냐 옛날 군대냐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파장이 굉장히 그 국민들한테는 그 광범위하게 먹힐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 기자 말씀하신 대로 문 대통령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윤영찬 의원의 카카오 문자 논란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추진까지 검토를 하자 이낙연 대표가 공개 경고에 나섰고요. 윤 의원은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 논란 이대로 정리가 될까요? 아니면 더 파장이 커질까요? 뭐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낙연 대표도 일단 경고를 했고 윤영찬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죠. 그래서 야당에서 이제 공격을 하더라도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원이 갑질들을 합니다.
윤영찬 의원이 이제 그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많이 아세요. 이낙연 대표의 지적을 계기로 상당히 사과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국회의원 갑질 사건이지. 이게 무슨 언론에 압력을 넣어서 이걸 바꾸 이걸 윤영찬 의원이 뭘 누굴 들어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순위가 뭐 다시 바뀌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예. 왜냐하면 우선 국회 과방위원으로서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저는 뭐 그 과방위원으로서 활동으로서는 뭐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윤영찬 의원의 경우에는 조금 사정이 달라요. 왜냐하면 직전에 국민소통수석을 지냈잖아요. 잘 아시지만 국민소통수석이 언론계나 이런 데 언론 정책이나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거든요. 그런 점으로 예전 본다면 홍보수석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전에 홍보수석이죠. 그렇게 본다면 윤영찬 의원이 발언하는 부분에 관해서 뭐 카카오나 아니면 다른 포털이나 이런 데에서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다른 과방위원들과.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영찬 의원이 들어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걸 굉장한 다른 의원과 다르게 그 업계 관계자들은 굉장한 압박으로 느꼈을 것이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윤영찬 의원의 문제가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하는데 정리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아니 저도 일단 정리는 되겠지만 후속 기사로서 예를 들어서 자 그 카카오 관계자가 그 어떤 임원이나 누가 뭐 윤영찬 의원 측에 그 호출을 받고 의원회관에 와서 뭐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뭐 이런 후속 기사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사정이 다른 국면으로 가겠죠. 네, 오늘 한 줄 논평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한영 기자 뭐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 여야 대표회담 합의 사항 중에 총선 공약하고 정강정책 중에 공통사항을 정책위 의장이 협의해서 처리하자 이런 게 들어있어 있는데요. 근데 8월 말에 정부 입법으로 공정경제 3법이 국회에 지금 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안인데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또 금융그룹 감독법 해서 이제 법 3개인데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힘 야당 대표로 와서 정강정책의 경제민주화를 포함을 시켰고요. 평소에 그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좀 결실을 볼 수 있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경제민주화 관련한 법안을 좀 통과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에서 여야 합의로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논평하겠습니다. 여야 회동을 계기로 지금 경제민주화까지 거기 덧붙여서 통과시키기 좀 기대하는 것을 실어줬습니다. 최병묵 의원. 조금 전에 제가 윤영찬 의원 얘기를 했는데 네. 윤영찬 의원이 이제 이른바 전관인 셈이잖아요. 국민소통수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각 포탈도 정관 아닙니까? 포탈에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오래됐지만 예. 그래서 이제 그 윤영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민감하냐? 그건 바로 전관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전관의 힘이 그 막강하다는 거는 지금 현재 국민소통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갖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관의 힘이 얼마인지 궁금하다 하는 걸 한 줄로 했습니다. 네, 전관의 힘이 궁금한 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목요정치클럽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요정치클럽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선선한 날씨였던 오늘과 내일, 내일은 전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더 낮아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